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친구들과 한참 웃고 떠들다가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꺼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 걸까? 하고 물었는데 갑자기 테이블 위로 침묵이 내려앉는 거예요. 누군가는 어색하게 웃고 또 누군가는 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하면서 화제를 돌리죠. 저는 그런 순간이 꽤 많았어요. 질문을 던질 때마다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심지어 내가 이상한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한 적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처음엔 그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됐어요. 단순한 궁금증 하나가 왜 이렇게 불편한 반응을 만들어낼까? 왜 라는 한마디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 심지어 저를 좀 별난 사람으로 만들어버릴까? 그러다 깨달았어요. 질문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질문은 생각을 흔들고 편안함을 깨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마주하게 만드는 힘이 있죠. 질문은 단순히 답을 찾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과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예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바로 소크라테스예요. 2400년 전 고대 아테네에서 살았던 이 철학자는 질문을 인생의 전부로 삼았죠. 그는 아테네의 시장과 광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물었어요. 행복이 뭘까? 정의란 뭔데?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게 정말 옳은 걸까? 이런 질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어요. 왜냐? 그 질문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뒤흔들었기 때문이에요. 소크라테스는 평생 질문만 하다 결국 재판에 끌려가 독배를 마시고 죽었어요. 그는 죽기 직전 이렇게 말했죠.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요. 그의 삶과 죽음은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 이상이라는 걸 보여줘요. 질문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에요. 심지어 목숨을 걸 만큼 강력한 힘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왜 질문을 멈추지 않았는지, 왜 그 질문들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는지, 그리고 오늘날 2025년의 우리 삶에서 질문이 왜 여전히 중요한지를 깊이 파헤쳐 볼 거예요. 이건 단순한 철학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준비되셨죠? 그럼 소크라테스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화려한 연설가도, 권력자도, 부자도 아니었어요. 책 한 권 쓰지 않았고 후세에 남긴 글도 없죠. 그의 제자 플라톤과 크세노폰이 그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전부예요.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시장과 광장을 돌아다니며 평범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그 대화는 우리가 아는 평범한 수다가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죠. 아주 단순해 보이는 질문들이었어요. 정의란 뭘까? 용기가 뭐지? 우리가 행복하다고 믿는 게 진짜 행복일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유명한 장군을 만났어요. 이 장군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둔 영웅으로 모두의 존경을 받았죠. 소크라테스가 물었어요. 용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군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적 앞에서 물러나지 않는 거지.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다시 물었어요. 그럼 적이 너무 강해서 후퇴하는 게 더 현명할 때는 용기가 없는 걸까요? 장군은 당황했어요. 그건 하고 말을 잇지 못했죠. 소크라테스는 멈추지 않고 계속 물었어요. 그럼 용기가 단순히 싸우는 게 아니라면 진짜 용기는 뭘까요? 싸움 없이도 용감할 수 있나요? 결국 장군은 답을 못 냈어요.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방식이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깨닫게 했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소크라테스적 방법이라고 불러요. 질문으로 상대의 믿음을 하나씩 풀어내는 거예요. 그는 이 과정을 통해 무지를 아는 지혜를 찾으라고 했어요.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진짜 배움이 시작된다고 믿었거든요. 왜 이 질문들이 이렇게 강력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인지 부조화를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믿는 것과 현실이 충돌할 때 느끼는 불편함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믿고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누가 물었어요. 착하다는 게 뭔데? 어제 친구한테 화낸 건 착한 거야.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죠. 이 불편함이 소크라테스가 노린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믿는 것들을 깨뜨리고 진짜 진실을 찾게 했죠. 소크라테스는 질문이 단순히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질문은 생각을 깨우고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끄는 도구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산파와 같다. 내가 지식을 낳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식을 낳도록 돕는다. 그의 질문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유예요.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진 않았어요. 사실 그의 질문은 아테네 사회를 뒤흔들었죠. 왜냐하면 그 질문들이 권력과 믿음의 뿌리를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당시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중심지였어요. 시민들이 직접 투표하고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를 이끌었죠. 하지만 그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유지하려 했고 사람들은 익숙한 믿음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어요. 소크라테스는 그 편안함을 깨뜨렸어요. 예를 들어 한 정치인에게 정의가 뭔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 정치인은 법을 따르는 거지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죠.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그럼 법이 잘못됐을 때는 정의가 아닌가요? 법을 만든 사람이 잘못된 의도를 가졌다면요? 라고 반문했어요. 정치인은 당황했고 결국 화를 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더 심했어요. 신이 옳다고 하는 게 정의라면 신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아세요? 신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런 질문은 신성모독으로 보였어요. 소크라테스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물었어요. 장사꾼에게는 돈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젊은이들에게는 왜 부모님 말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 라고 물었죠. 그는 누구나 진실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어요. 특히 권력자들은 소크라테스를 위협으로 봤죠. 그의 질문은 그들의 권위에 흠집을 냈거든요. 결국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재판에 끌려갔어요. 혐의는 두 가지였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와 신을 모독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그의 질문이 아테네의 안정된 질서를 위협했다는 거예요. 재판에서 소크라테스는 변호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테네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질문을 던졌다. 내가 죽어도 질문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그는 독배를 선택했고 70세의 생을 마감했어요. 이건 소크라테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엔 질문으로 저항받은 인물이 많죠.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봐요. 그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했을 때 교회로부터 이단자로 낙인 찍혔어요.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고 교회는 그 믿음으로 권력을 유지했죠. 갈릴레오는 집에서 갇혀 지냈고 그의 책은 금서가 됐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가 옳았다는 걸 알아요. 니콜라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무료 에너지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냈지만 돈을 챙기려는 기업가들에게 외면당했어요. 테슬라는 전 세계에 전기를 공짜로 주고 싶었지만 당시 전기 회사들은 그걸 원치 않았죠. 그는 결국 가난하게 죽었어요. 20세기의 앨런 튜링도 비슷해요. 그는 컴퓨터 과학의 기초를 닦고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는데 기여했지만 개인적인 삶 때문에 박해를 받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신경과학이 답을 줘요. 인간 뇌는 익숙한 믿음이 도전받을 때 두려운 반응을 일으켜요. 아미그달라라는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마치 생존이 위협받는 것처럼 느껴지죠.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사람들은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방어 모드로 들어갔던 거예요. 진화적으로 보면 우리는 집단에 속해야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설계됐어요. 질문은 그 집단의 균형을 깨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위험 인물로 보였던 겁니다.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상태 유지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걸 선호해요.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익숙한 믿음을 깨뜨렸고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기보다 거부했어요. 이건 단순한 고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2025년으로 돌아와 봅시다. 소크라테스가 오늘 살아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X에서 왜 우리는 좋아요를 쫓는 걸까? 같은 질문을 던지며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왜 우리가 믿는 성공이 진짜 성공일까? 라는 영상을 올렸을지도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날에도 질문은 여전히 불편함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회의 중에 이 규칙이 정말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본 적 있나요? 상사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해라고 답하거나 동료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고 할 가능성이 높죠. 친구들과 돈이 행복을 보장할까? 라고 물으면 너무 진지하게 굴지 말라는 반응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X에 왜 우리는 이렇게 분노에 빠져 있을까? 라고 쓰면 너무 철학적이다라는 댓글이 달리거나 아예 무시당할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현대 심리학에 따르면 우리는 인지 과부하를 피하려고 해요. 2025년의 세상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 하루에 쏟아지는 뉴스, 알림,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생각해 보세요. 뇌는 이 모든 걸 처리하느라 지쳤어요. 그래서 복잡한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쉬운 답을 선호하죠. 소셜미디어도 이를 부추겨요. 평균 게시물 체류 시간이 3초도 안 되는데 누가 소크라테스처럼 깊은 질문을 곱씹을 시간이 있겠어요? 알고리즘도 문제예요. 페이스북, 유튜브, X 같은 플랫폼은 감정적인 콘텐츠를 우선시해요. 고양이 짤은 수백만 뷰를 찍지만 삶의 의미란 같은 질문은 무지개 일수죠. 2023년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인 글이 중립적인 글보다 2배 빨리 퍼진대요. 소크라테스가 오늘날 질문 트윗을 올렸다면 아마 좋아요 10개 받고 끝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질문에 저항하는 건 소셜미디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를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이건 외우세요 라고 하면 왜요? 라고 묻는 학생은 드물죠. 묻는 순간 문제아로 찍힐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왜 이걸 이렇게 해야 하죠? 라고 물으면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눈초리를 받기 쉽죠.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왜 우리는 매년 똑같이 모여야 해요? 라고 물으면 그냥 전통이니까 라는 답이 돌아오죠. 이런 저항은 인간 본성에서 와요.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지용이성 이론을 통해 뇌가 쉬운 정보 처리를 선호한다고 했어요. 복잡한 질문은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피하려는 거예요. 또 상태 유지 편향도 있어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해요. 소크라테스의 질문이 아테네를 흔들었듯 오늘날 질문도 우리의 편안함을 깨죠. 그런데도 질문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질문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꿨어요.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는 왜 전기차가 대세가 안 될까? 라는 질문에서 테슬라를 시작했어요. 스티브 잡스는 왜 전화기가 더 똑똑해질 수 없을까? 라는 질문으로 아이폰을 만들었고요. 심지어 여러분 주변에서도 왜 이걸 이렇게 해야 하지? 라는 작은 질문이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을 거예요. 2021년 MIT 연구에 따르면 질문을 많이 던지는 조직은 혁신 가능성이 30% 높았대요. 질문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했던 일이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의 진짜 가치는 뭘까요? 소크라테스는 질문이 단순히 답을 찾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질문은 우리를 깨우고 생각하게 만들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도구예요. 그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죠.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조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왜를 잊고 살아가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밥 먹고, TV 보고, 잠드는 반복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질 시간이 없죠. 소크라테스는 그걸 경고했어요. 질문 없이 사는 삶은 그냥 흘러가는 거라고요. 질문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행복한가? 라고 물어보세요. 답이 모르겠어요 라면, 행복이 뭔데? 라고 다시 물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될지도 몰라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게 했어요. 역사에서도 질문이 세상을 바꿨어요. 갈릴레오는 왜 하늘이 움직이는 걸까? 라는 질문으로 천문학을 열었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왜 사람들이 피부색으로 차별받아야 하지? 라는 질문으로 시민권 운동을 이끌었죠. 심지어 과학자들, 예술가들, 혁신가들은 모두 질문에서 시작했어요.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정말 일정할까? 라는 질문으로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고요. 현대에서도 질문은 힘을 발휘해요. 2023년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질문을 자주 던지는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25% 높았대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질문은 변화를 만들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하지? 라는 질문 하나가 오해를 풀 수도 있죠. 하지만 질문엔 저항이 따르죠.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것처럼 질문하는 사람은 외로울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불편함을 피하려고 해요. 그래도 소크라테스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질문이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죠.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질문할까요? 소크라테스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첫째, 단순하게 물어보세요. 왜? 라는 한마디로 시작하면 돼요. 둘째, 답을 강요하지 마세요. 소크라테스는 상대가 스스로 깨닫길 기다렸어요. 셋째,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문이 불편함을 만들더라도 그게 성장의 시작이에요. 질문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소크라테스는 재판에서도 자유로웠어요. 그는 죽음을 선택했지만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죠. 그 자유는 질문에서 왔어요. 여러분도 질문을 통해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소크라테스는 질문으로 세상을 바꿨어요. 그의 왜는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이 진실과 자유를 가져왔죠. 우리 삶에서도 똑같아요. 질문은 어렵지만 그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세상을 나아가게 해요. 소크라테스처럼 살아보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편한 반응이 와도 그건 여러분이 중요한 걸 건드렸다는 신호예요. 둘째, 현명하게 물어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질문을 던질 필요는 없어요. 진짜 궁금해하는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셋째, 고독을 즐기세요. 소크라테스는 혼자 생각할 시간을 소중히 했고, 그게 그의 지혜의 원천이었죠. 오늘 여러분도 하나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걸까?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질문을 남겨주세요. 삶에서 왜가 바꾼 순간이 있다면 더 궁금해요.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또 어떤 질문을 함께 던질지 기대됩니다. 고맙습니다.